안녕하세요. 저는 곧 할머니 되는 55살 아줌마입니다. 오늘 저의 손주 사진을 봤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쩜 제 눈에는 벌써부터 코도 오똑하고 이마도 볼록한지 정말 예쁘네요. 몇십 년 만에 초음파 사진이란 걸 보니까 괜히 옛날 생각나고 눈물 나고 그럽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제 사연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술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미술했다고 하면 다들 돈 많은 집 딸인 줄 알던데 그런 건 아니었고, 고등학생 때 미술부 선생님 심부름하다가 자연스레 미술부 되고, 졸업하고서는 자격증 몇 개 따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도 하고 학원 보조 선생님으로 유치원생들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이렇다 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름 전문직에다가 제가 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았지만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방과 후 강사로 다니던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한 학생을 찾으러 저희 교실에 왔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퇴근길에 복도를 삥 돌아서 교무실을 지나쳐갔습니다. 혹시 그 잘생긴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하고요. 매번 지나갈 때마다 여자 선생님들한테 둘러져서 하하호호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잘생긴 사람은 남의 것이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딱히 그 남자를 좋아했다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냥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수업 끝내고 애들 다 빠진 교실에서 혼자 뒷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거리더라고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였습니다. 오랜만에 봐도 참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교감 선생님께서 다음 학기 수업 관련해서 상의 좀 하자고 하셔서요. 아, 네, 갈게요. 제가 간다고 했는데 남자는 교실에서 안 나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라고요. 뭔가 꼼질거리는 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가세요? 저 애인 있어요? 그땐 정말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질문이기도 했고 남자 표정이 귀엽기도 했고 좋아서 그랬는지 그냥 웃음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가 웃으니까 남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르더랍니다. 있으면요? 그럼 죄송합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다행이다. 뭐가요? 그게 애인이 없으면 저랑 밥 먹을래요? 차도 괜찮고, 빵도 괜찮고, 뭐. 평생 체육을 해서 그런지 몸이 아주 근육질이었는데 얼굴 뻘겋게 달아올라서 쭈뼛거리는 모습 보니까 꽤 귀엽더라고요. 놀리고 싶은 순진한 면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밥 말고 술 먹죠? 5시에 끝나죠? 후문에서 기다릴게요. 네, 네! 남자는 후다닥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애인이 생겼습니다. 요즘 말로 그 남자랑 오늘부터 1일이 된 겁니다. 잘생긴 얼굴에 우락부락한 몸, 그와 반대되는 순수한 성격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랑 사귄 지 좀 되었을 때 갑자기 전근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방으로요. 저는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는 것까지 같은 동네에서만 줄곧 맴돌았기에 타 지역으로 간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지금껏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를 따라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을 때 교사라는 직업 하나에 박수치고 좋아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남자친구 따라간다니까 경사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어디서든 일자리 구할 수 있으니까 별 상관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급하게 결혼식 올리고 남편 따라 연고도 없는 지방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못 보고 부모님도 못 보고 당장 일도 안 하는데 외롭고 힘들면 어쩌나 했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지지고 볶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즐거운 날만 가득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기 임신했고, 임신하니까 남편은 더 잘해주더라고요. 이듬해 봄에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 닮아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남편도 교직 생활하고 있으니 아이 발달과 교육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부모랑 애착 형성 제대로 된 후에 학원이고 유치원이고 보내자 해서 제가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아이 케어를 전담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사귄 또래 엄마랑 책 사고 정보 공유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이는 정서적으로 참 바른 아이로 커졌습니다. 머리도 총명해서 5살 때 한글도 혼자 끄적이고 하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던 4월이었습니다. 아이 학교를 보내놓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TV 소리도 안 나는 고요한 집안에 전화 소리가 가득 울리는데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집에 몇 번 놀러왔던 동료 교사였습니다. 남편이 지금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수화기 집어던지고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뛰어나갔습니다. 그 동료가 알려준 병원 응급실로 가서 미친 여자처럼 남편 이름만 불렀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와서 남편 이름 말하면서 저 안내해 주는데 남편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여러 명한테 둘러싸여서 뭔가 다급하고 급박해 보이더라고요. 다들 헉헉거리면서 심폐소생술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기계에 나오는 남편 심박수는 뛰다 말다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 뚫고 들어갔습니다. 누워있는 게 제 남편이 맞는지 어떤 상태인지 제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예쁜 얼굴로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예쁜 얼굴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죽었습니다. 수업 도중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 30대라니까 간혹 있답니다. 간혹 있어야 하는 일이 왜 우리 남편에게 일어난 건지 그건 모른답니다. 8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뭘 안다고 검은색 상복 입고 아빠 죽었냐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애 안고 저도 8살 된 것처럼 따라 울기만 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까지 반나절 만에 달려오셔서 제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낸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남을지 다시 서울로 올라갈지. 저는 친정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이 문제였는데 사정 얘기하니 집 주인분이 그냥 전세금 빼주더라고요. 서울 올라와서 막막했습니다. 불쌍하게 보는 것만 같은 사람들 눈도 싫고 티는 안 내시지만 저 때문에 속상하신지 한숨만 쉬시는 부모님도 불편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정신줄만 붙잡고 버티는데 어느 날 꾀죄죄한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서울 올라와서 급하게 학교 알아보고 등하교 도와주곤 있었지만 저한테는 아들을 제대로 바라볼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부모 하나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꼬질꼬질하고 마르고 계절에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있는 아들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나는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여태 뭐 한 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겨우 마음 정리하고 집안일부터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느새 2학년이 되고 제 도움 없이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자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딱히 없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전문직이기도 했고 소속되어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 쉽게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아무 데서도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버스 타고 1시간 걸리는 미술학원에도 가봤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때 한 학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엄마들도 대학 나온 젊은 선생님 좋아한다고요. 아, 내 나이가 벌써 사회에서 도태되는 나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오래 쉬어서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냥 경력이 단절된 그런 아줌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20대 초반에 남편 따라
지방에 가서 육아에만 전념한 결과가 이거라니.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고민만 하고 있는데 사촌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일자리 없으면 자기 가게 와서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옷 장사를 했거든요. 애들 옷 장사요. 남대문에서 옷 가져다가 동네 시장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유치원생 옷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애들 옷 팔았는데 언니가 장사를 잘해서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꽤 수요가 좋았습니다. 언니가 그거 5년 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했거든요. 친정에서 언니네 가게가 버스 타면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기도 했고 저도 애 키우는 엄마니까 애들 옷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일은 힘들었지만 10년 만에 일을 하는 거라 그런지 마냥 재밌었습니다. 언니네는 정말 손님이 많았습니다. 소문 듣고 다른 동네에서 온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장사 시작하고서부터 마감할 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 발길이 끊이질 않았죠. 가게 안에는 물론이고 가게 밖에도 행거가 여러 개 있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며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시댁에 일 생겨서 가보고 제가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옷 골라주고 계산하고 새로 들어온 옷 까대기 하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가게 밖에서 한 모녀가 어슬렁어슬렁 하더라고요. 가볼까 했지만 애매하게 옷을 보다 말다가 지나쳤다가 다시 왔다가 눈치만 슬슬 보면서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한 10분을 넘게 그러고 있길래 슬그머니 나가봤습니다. 제 아들만한 또래의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 고르라니까 엄마가 사줄 수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가게 앞에서 들어간 애 만에 모녀끼리 실랑이를 하고 있길래 들어와서 구경해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딸아이 옷을 사주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아이는 그게 싫은 모양이었죠. 뭐지? 우리 가게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마지못해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은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붙어있는 가격표만 열심히 보더라고요. 이 옷 저 옷 수십 벌은 만지작거리다가 아이는 결국 티셔츠 하나를 고르더랍니다. 그것도 아주 큰 남자아이 티셔츠를요. 이건 많이 클 것 같은데 중학생 오빠들이 입는 거야. 괜찮아요. 그냥 그걸로 주세요. 한눈에 보아도 원피스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티셔츠였는데 아이는 그걸 꼭 안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더 작은 건 안 나오는 거라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도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아이 보고 웃고만 있길래 그 옷이 꽤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계산해서 줬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카운터에 와서는 어제 사간 옷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거 환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 입지도 않은 새 옷인데. 사실 당황스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언니네 가게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었는데 아이 혼자 환불을 하러 온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용돈이 필요해서 엄마 몰래 환불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일하고 계세요. 여기 시장 골목 끝에서 야채 파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옷을 환불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도 아시니? 엄마랑 같이 와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요, 엄마는 모르시는데. 미안하지만 그럼 안 될 것 같아. 용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사주신 옷을 환불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하자 아이가 울망울망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을 하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뭐 실수한 건가 어쩔 줄 몰라서 휴지 뭉텅이로 아이 눈물을 닦아주는데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저희 엄마 눈이 좋지 않으세요. 응? 뭐가 안 좋으시다고? 눈이요. 아예 안 보이시는 건 아니지만 시력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큰 남자 옷 산 것도 모르시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혼자 야채 조금씩 파시면서 저랑 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로션도 없어서 안 바르고
양말도 구멍난 거 신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 입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이면 달걀 한 판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걸로 엄마랑 한 달은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돈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신 돈으로 제가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막 머릿속이 요동쳤습니다. 심장도 요동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애를 두고 무슨 오해를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제 봤던 아이 엄마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행색이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머리도 아무렇게나 묶여져 있었고 신발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죠.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은 너무 곱고 예쁜데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바지도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말을 하니 저희 아들과 처지가 비슷해서 자꾸 아들의 모습이랑 겹쳐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티셔츠요, 3,000원이었습니다. 그 작은 초등학생짜리가 뭘 안다고 3,000원이 아깝다고 못 입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내 아이도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한테 기다려보라고 하고 카운터 옆 창고로 갔습니다. 봉투 하나 꺼내서 아이 사이즈에 맞는 옷들 여러 벌 넣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랑 블라우스, 치마 같은 것 위주로 챙겼습니다. 아줌마가 오해해서 미안해. 엄마가 사준 이 티셔츠는 놔뒀다가 나중에 더 크면 입고 이거 가져가서 입어. 네? 아니에요. 돈도 안 냈는데요. 아줌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 어차피 이거 오래된 거라 팔지도 못하는 거야. 버리려고 모아둔 건데 잘 됐다. 이걸 버려요? 여긴 옷이 너무 많아서 둘 곳이 없으면 버려야 하거든. 그게 아까우면 네가 한 번씩 와서 좀 가져가 줄래? 네? 정말요? 그래도 돼요? 응, 우리 계절마다 한 번씩 만나자. 지금은 봄이니까 다음엔 더운 여름에 와. 아줌마가 옷 더 모아둘게. 우와, 이렇게 예쁜데. 이거 진짜 버리는 거면 제가 가지러 올게요. 그래, 그래. 엄마가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봉투를 꼭 껴안고 뛰어나갔습니다. 아이에게는 오래된 옷들이라고 했지만 그 옷들 전부 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상품들이었습니다. 10벌을 넘게 챙겨줘서 저는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거였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힘든 처지지만 카운터에 돈 채워 넣으면서 그냥 배실배실 웃음만 나왔습니다. 아이와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른인 제가 배워야 할 정도로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먹으라고 꽈배기 3개를 사주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자기가 먹고 남은 하나를 저한테 들고 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준 원피스를 입고 총총 뛰어오는데 참 그렇게 예쁜 아이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쁜 옷 사줄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여름에 약속한 대로 또 옷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당연히 버리는 옷인 줄 알고 받아갔죠. 아, 아이한테 처음 옷을 줬을 때 사촌 언니한테 얘기했다가 들었는데 그 모녀 이 시장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가게도 없이 바닥에다가 야채 몇 개 놓고 파는데 사실 다 같이 세내는 시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정이 딱해서 다들 그냥 눈 감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시장에서 오래된 떡집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도 사고치고 다녀서 그 부모가 고생 좀 했다는데 갑자기 새파랗게 어린 뭣도 모르는 여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했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떡집 사장님들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는데 맨날 아내랑 싸우는 소리, 애 우는 소리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한바탕 시끄러운 소리가 나다가 남편이 시장 길바닥에서 지 와이프를 죽어라 패기 시작했고 구급차며 경찰이며 다 몰려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와이프 눈이 그렇게 되었더랍니다. 그 이후로 아들도 안 보이고 떡집도 문 닫고 그 와이프랑 애만 몇 년째 시장 바닥에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애가 무슨 고생인지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아이한테 옷 챙겨주는데 언니가 저보고 돈 안 메꿔놔도 되니까 더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해 여름, 가을, 겨울까지 아이가 들기 버거울 정도로 옷을 줬는데 그게 참 뿌듯하더랍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아이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장사를 하시는 그 장소에도 가보았지만 아이도 그 엄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생선집 할머니께 여쭤봤죠. 할머니, 여기서 야채 팔던 분 요즘 안 나오세요? 응, 그러게. 요즘 통 안 보이네. 하루도 안 거르고 나오던데 이상하네. 할머니가 고개를 쭉 빼고 어색하게 텅 빈 그 자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사장님이 나오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 집 이사 갔다던데? 이사요? 어디로요? 그건 나도 모르지. 우리 집 아들이 여기 야채집 딸이랑 같은 반이었거든. 전학 간다고 했다더라고. 아, 그랬구나. 왜인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다니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시간이 약이라고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저는 언니랑 같이 장사하면서 돈도 열심히 모아두면서 아이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절대 홀어머니한테 자라 부족하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라는 건 저희 아들도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다니라던 학원도 잘 다니고 과하게 친구들 좋아하지도 않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고등학생 되면서부터 조금씩 어긋나더라고요. 이미 조카들 사춘기 겪은 사촌 언니가 말해주기를 뇌가 미쳐버린 거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학원 가기 싫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아예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늦어도 10시에는 들어오던 애가 12시가 넘어서까지 PC방에서 놀다가 오고 가끔은 평소에 하지도 않던 아빠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네 아빠가 뭐 해줬다 하면서 저도 아들의 사춘기는 처음이라 너무 어려웠습니다. 애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대학은 안 갈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들의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2 1학기 끝날 때쯤에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방학부터 학원 다닐래. 학원? 갑자기? 무슨 학원? 무슨 학원이긴 공부하는 학원이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너 또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려고 그러지?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이상한 애들은 애초에 학원도 안 다니거든. 그러면서 역 근처에 있는 대형 학원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학교 끝나고서부터 10시까지 죽어라 수업하고 마무리로 1시간 자습하고 보낸다는 학원이라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애가 정말 놀러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야 정신 차렸나 싶어서 바로 등록해줬습니다. 허구한 날 이상한 옷차림으로 모여다니면서 당구장 가고 PC방 가고 하던 애가 어쩐 일로 착실하게 학원만 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2학기 중간고사 때 반 애들 40명 중에서 15등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40등에 가까웠었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아들, 뭐야? 성적이 왜 이렇게 좋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성적 좋은데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을걸? 이상하잖아. 그렇게 공부도 안 하던 놈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엄마가 궁금해서 그래. 응? 말해봐. 아이, 뭘 말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나 대학 가려고 그래. 대학? 네가 왜 대학을 가? 어디 아프구나 우리 아들. 아유, 엄마 장난 좀 그만 치라고. 아유, 귀여워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봐. 엄마가 항상 원하는 거 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저보다 머리통 한 개는 더 커져서 징그럽기만 했는데 예쁜 짓 하니까 또 마냥 애기 같고 귀엽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 했더니 냉큼 용돈 좀 달라길래 쿨하게 줬습니다. 그러더니 얘가 용돈 들고 뛰쳐나가더니 얼마 안 되어서 꽃 한 송이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저 못 보게 점퍼 안에 숨기고 들어갔는데 저는 다 봤습니다.
그때 알았죠. 우리 아들에게 여자가 생겼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뭐든 아들이 정신 차리기만 하면 됐다 싶었죠. 아들과 그 여자친구는 계속 잘 만난 건지 뭔지 아들은 계속 학원에도 잘 다니고 공부도 꾸준히 했습니다.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대 정도는 노려볼 성적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전문대가 어디냐며 해보고 싶었던 거 찾아서 지원해보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게 영 성에 안 찼나 봅니다. 갑자기 재수한다고 하더니 졸업하고서는 기숙학원에 가버렸습니다. 힘들다는 말만 들어서 기숙학원에 보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됐었는데 아들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더라고요. 1년 동안 얼굴도 몇 번 못 보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공부만 하더니 결국 수능 점수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가족들 다들 잘했다며 난리가 났는데 아들은 무슨 미션 깨듯이 이번엔 바로 휴학 신청하고 군대에 갔고 제대하고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아들의 얼굴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번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아들이 그렇게 사춘기를 이겨내고 바뀌게 된 계기는 한참 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1년인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오는구나.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주말에 머리에 뭘 잔뜩 바르고 차려입고 나간다던가 가끔 여자 물건 사들고 올 때가 있어서 느낌적으로만 알았죠. 한 번도 여자친구 있다,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여자를 만나는 날 잔뜩 긴장한 채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그 옆에 참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는데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밖에서 본 아들은 더 멋있었고 그 아가씨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빛이 나는 것처럼 정말 예뻤습니다. 아가씨는 저를 보고 수줍게 인사를 하다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들, 뭐야 대체? 뭐가요? 어디서 저런 천사같이 예쁜 아가씨를 데려온 거야? 엄마 깜짝 놀랐잖아. 예쁘죠? 제가 첫눈에 반해서 확 낚아챘죠. 어디서 만난 거야? 회사에서? 소개팅? 고등학생 때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아들 엄청난 순정남이더라고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지금의 여자친구를 보게 되었대요. 한눈에 보자마자 반해서 그대로 졸졸 쫓아갔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애가 역 근처 대형 학원에 다니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맨날 그 학원 앞에 죽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저희 아들이 참 한심한 거죠.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저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이상한 애들이랑 몰려다녀서 이상한 행동만 하는 게요. 그래서 여자애가 자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했대요. 그러면 안 따라다닐 줄 알고. 그런데 생각보다 진심이었던 저희 아들이 덜컥 그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죽어라 한 거죠. 그러니 이 여자애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가 점점 친해졌대요. 다니던 여고에서 전교 1, 2등 다툴 만큼 공부도 잘했던 여자애는 졸업하고 바로 의대 갔고 저희 아들은 그런 여자애랑 비슷해지기라도 하려고 재수까지 해서 학교 들어간 거죠.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아가씨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랑 고등학생 때부터 알았다니까 괜히 친근하더라고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그 아가씨 손잡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이거 허구한 날 사고만 쳐대서 사람 구실은 하려나 했는데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진짜 고마워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인걸요.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하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왔을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예쁘고 능력까지 좋은 며느리네. 아이고 아직 며느리는 아니지. 어머 나 좀 봐. 주책이야 정말. 그땐 괜히 내가 주책맞게 떠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한테 여자친구 보여주기 전에 아들이 프로포즈도 하고 이미 다 얘기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돈 어른들 괜찮으신 날로 잡아서
얼른 뵙자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싶어서 그땐 정말 들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저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무시당하면 어쩌나, 사돈들 귀에 눌리면 어쩌나 했는데 그 아가씨도 어머니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길래 애를 그렇게 야무딱지게 키웠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와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식당에 가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 쪽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둘이 긴장해서 냉수만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데 똑똑 소리와 함께 저희가 있던 룸에 문이 열렸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며느리 될 아이가 쭈뼛거리면서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차림새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상견례라 하면 깔끔한 정장이나 원피스 차림으로 잘 차려입고 오는데 후줄근한 티셔츠 하나에 긴 면바지 하나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결혼하기 싫다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꽤 비싼 자켓에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약간 굽은 허리에 주름진 얼굴,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옷가게에서 일했을 때 옷을 선물했던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사돈을 보고 놀란 저의 시선은 다시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제가 계절마다 옷을 선물했던 아이구나 라는 생각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입 틀어막고 덜덜 떨고 있는데 며느리가 눈물 뚝뚝 흘리더니 제 쪽으로 와서 절 안아주더라고요. 저 이제 기억나세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니. 나 너무 놀랐어 지금. 어떡하니 진짜 어떡하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내 덕분이야. 아니야. 그때 그렇게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데.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한참 그렇게 껴안고 며느리도 울고 저도 울고 사돈도 울다가 겨우 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며느리를 애타게 찾던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줬습니다. 소문대로 며느리의 아버지는 참 나쁜 사람이었더랍니다. 맨날 술 먹고 사돈 때리고 동네 깡패였답니다. 사돈 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다가 뺑소니 피의자로 넘어갔답니다. 뺑소니 치고 숨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수배된 주민번호라 딱 잡힌 거죠. 그래서 그대로 교도소 들어가고 사돈이랑 며느리만 남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란 사람이 형 다 살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사돈이랑 며느리가 장사하러 나왔다가 그 아버지가 시장 해집고 다니는 거 보고 바로 도망쳤더랍니다. 일단 급하게 알지도 못하는 깡총 가서 방 하나 얻어두고 몇 년 살다가 중학생 때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갈까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장사밖에 없던 사돈이 시장 안에 가게 알아보다가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비라는 작자는 또 뭔 사고 치다가 세상 뜬 상태였답니다. 그렇게 원래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생활을 꾸려갔더랍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들까지 만나게 된 거고요. 인연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얘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얘기를 마치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 기억하세요? 그때 어머니 가게에서 샀던 옷이에요. 이러면 저 기억하실까 하고 입고 왔어요. 지난번에 어머니 뵙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저요. 어머니께서 옷 주시기 전까지 예쁜 드레스 한번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눈이 안 보이기도 하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까지 다 저 딸이라고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바지만 사주고 로봇 그려진 옷 사주고 그래서 어머니께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잊을 수 없었고요. 제가 학창시절에 무슨 생각으로 공부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맨날 예쁜 원피스 입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웃기죠? 며느리가 초승달처럼 눈을 뜨며 웃는데 그 미소가 조금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상견례 날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케이였으니까요. 저런 성품의 며느리라면 제가 업고 들어와도 모자랐습니다. 아,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한지. 돈 모아서 제일 먼저 한 게 사돈 눈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몇백만 원이나 하는 돈 들이며 사돈 눈을 고쳐주었고, 사돈은 지금 저만치에 있는 글자까지 다 보인다며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듬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 남들 부러움을 사며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 요즘 아주 떵떵거리면서 맨날 며느리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희 며느리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돈 잘 번다고 떵떵거리지도 않고 얼마나 겸손한지 살림도 아주 야무지게 하고 둘이 열심히 모아서 벌써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아이한테 옷 뭉텅이로 챙겨준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가 커서 이젠 저한테 값비싼 옷이며 가방이며 사줍니다. 참 제가 말년에 무슨 복인지 입에 웃음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열심히만 하면 안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발랑 까졌던 우리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다니고 있고, 티셔츠 한 장 사기 아까워하던 우리 며느리도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간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앞으로 승승장구하기만을 바라봅니다.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